7시 뉴스입니다.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잠시 면담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들이라고 언급했으며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고 있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SNS를 통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대표들과 이란과 북한 상황 등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면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군 기지 인근에 로켓포가 떨어졌습니다. 이라크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바그다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알발드 공군기지 인근 두자일 지역에 로켓포 한 발이 떨어졌습니다. 로켓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까지 이어진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점은 유감이라며 추 장관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윤 총장에게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3층짜리 다자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5살 박모 씨와 5살 아들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씨의 집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와 세종, 충북 대구는 나쁨 수준을,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전과 충남, 경북 지역에는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영하 4도입니다. 강다소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시내버스 기사 정정희입니다.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 이용할 때는 무엇보다 승객들의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교통카드는 미리 준비해서 승차해 주시는 센스, 서서 갈 땐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기, 앞쪽에만 몰려있으면 손잡이를 잡지 못한 승객들이 많아 사고가 날 수도 있답니다. 무엇보다 승하차 때만은 스마트폰이 아닌 주변을 살필 것. 배려는 내가 먼저 보여야 옆으로 좋은 전염이 됩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 대화들의 문제는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됐어, 알아서 할게. 팀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턴을 됐어. 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양측 패널 토론하시죠.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새해와 함께 시작된 총선 전국. 호남은 과연 21대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3일간 특집으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2020 21대 총선 그리고 호남의 선택.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한신당 장병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두 분 만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올 한 해 힘차게 달리려면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차량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마모된 타이어는 바꾸고 부족한 부동액도 꼭 채워주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출근길 영하권의 기온이 나타나면서 매우 춥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낮은데요. 현재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가 9도, 목포가 6도, 대전이 7도, 서울이 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또다시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를 나타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인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미세먼지가 역시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미세먼지가 해소되는 지역이 있지만 남부지방 곳곳은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3도, 습도는 96%입니다. 현재 정체 구간들 대부분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동곡로 평동산단 입구 교차로에서 유린마을 입구 양방향으로 수월하게 지나고요. 상무대로 쌍촌사거리에서 화정사거리 지나는데 양방향으로 신호 한 번에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의 숨은 맛집, 놀거리 정보가 가득한 사랑방 맛집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21대 총선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20대 국회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21대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 갖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그리고 이 대한신당의 장병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인사하시죠. 자주 또 만나시죠. 네 자주 만납니다. 네. 매일 국회 목욕탕에서 매일 아침 6시쯤에 만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국회 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같이 뵈셨을 텐데 장병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네, 20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개혁법안 처리로 유종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에서는 지난 4년간 지역발전 예산 확보 및 법안 제정 등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지금 국회와 지역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내일 제가 이제 남구에서 이제 첫 큰 의정복을 지금 하고 있어서 내일 예정돼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송갑석 의원님께서는 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의원의 신분,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올해 선거를 준비하는 또 역할 이런 것이 있지만 지금 우선은 최소한 설 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그 옆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병환 의원님과 함께 네. 4+1을 가동을 해서 각종 개혁 입법, 민생 입법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 그 작업이 설 명절 전까지는 20대 국회에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도 이 본회의장에서 지금 저희 법안들이 통과되고 또 거기 함께 하고 계셨다가 지금 밤늦게 넘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핫한 이슈 하나를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검찰 인사 있으면서 굉장히 뜨겁거든요, 전국이. 송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우선 뭐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뭐 소위 말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인사가 크게 두 가지. 형식적으로 보자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느냐. 네네. 이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내용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윤석열 검찰청장의 수족을 다 자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형식적인 면을 본다면 뭐 이미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밝혔듯이 그 인사가 발표된 당일날 30분 전까지 와서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고 네네. 그것이 안 되니까 오후 시간 내내 비워놓을 테니 언제든지 와서 의견 개진을 하라. 그 시간이 총 6시간을 기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날도 또 그 전날도 여기에 관한 의견을 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 체제가 지금 들어선 지 뭐 7개월, 6개월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느끼기에 마음껏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상당수 여론이 뭐 과하다 싶은 네네. 정도로 여러 여론들이 존재하죠. 네, 정도로 마음껏 수사했던 거고 그것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그 요란했고 길었던 그리고 수많은 논쟁을 낳았던 과정에 비해서 그 수사의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뭐 윤석열 체제 6, 7개월 동안 윤석열 체제에서는 자기 할 일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법무부 장관은 또 인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또 뜨거운 게 바로 이 검찰 인사 문제인데요. 네, 이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시기적으로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너무 경직적이어서 보다 좀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BH와 내의 인사, 네, 청와대 내, 네. 그리고 또 선거 개입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어 있고 또 유재수 사건 등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시기에 이렇게 인사가 났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사를 네. 하게 된 그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또 방식도 주로 소위 윤석열 그 총장이 취임해서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그때 중용되었던 인물들이 지금 이러한 수사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사팀의 이제 수장들을 거의 일괄해서 교체한 그 방식이 너무 좀 경직적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질하면서 검찰에 대한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제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 조직을 하루속히 안정시켜서 네. 청와대와 검찰과의 어떤 이 대립 관계에 대해서 좀 빨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소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선거 개입이나 하명 수사 등 이러한 또 청와대와 관련된 비리 의혹 수사가 절대 차질이 빚어서는 안 되고 또 혹시 이번 인사로 인해서 검찰의 어떤 독립성이 훼손되느냐 마느냐 안 된다.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인사가 앞으로 관행처럼 반복이 된다면 다른 정권에서도 또 검찰의 중립성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바로 이번 공수처를 설치하거나 한다거나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네. 정치적 중립 내지는 검찰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와 맞추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인사 가지고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역시 또 두 분의 입장이 좀 묘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네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병환 의원께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재인 정부 지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 검찰 인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전반적인 2년 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맨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적폐청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그렇지만 명과 암이 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게 피로감도 좀 끌다 있고.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도 있고 또 한 가지 결국 이러한 적폐청산 과제에서 결국 진영 간의 대립이 너무 심화되어서 지금 국민들이 좀 거의 둘로 나눠졌단 말입니다. 서초동의 지지자와 반대자, 광화문의 지지자와 반대자가 같이 시위들을 하면서 국민이 지금 많이 좀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앞으로 이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대통령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과거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은 탈피를 하고 정말 이제 국민들께 다가가는 국민 대통령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최근 이제 이 20대 국회 막바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지금 4+1 공조 체제로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개혁 입법 연대가 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반에 있었더라면 훨씬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문 대통령 초반에는 좀 높은 지지율에 너무 정부 여당이 좀 취했다고 할까요? 이 개혁 입법 연대 없이 민주당 혼자 좀 단독으로 가려는 측면이 추진하려고 있었으니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도적 개혁에는 그동안 사실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우리 여당과 협조적인 그 야당에서는 하루빨리 이게 개혁 입법 연대를 구축해서 이러한 개혁 입법을 추진하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됐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 경제 문제를 너무 지금 그동안 좀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가 좋을 때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이제 지금 세계적 경제가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제인데 쉽지 않다. 특히 근데 저 평가를 해주고 싶은 것은 그 외교 정책과 이 대북 정책입니다. 그동안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였던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이 성사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 대통령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은 그 남북의 어떤 극단적 대립은 앞으로 걱정을 하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대일에 대해서 강경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견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어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비록 어려움 일부 겪고 있지만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일 우리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이 경제의 문제라고 역시 생각을 합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은 다 재점검해서 하반기에는 방향을 새로이 좀 이렇게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측면은 앞으로 좀 더 해결할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개혁에 대한 필요증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잘 만들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 외교는 좀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송갑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장병환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쭉 평가를 해주셨고 동의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역시 그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의 과제를 요약하자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지난 과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극복하고 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적폐청산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의 과제가 초반에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제가 20대 국회의 하반기만 참여를 했지만 이 20대 국회가 다른 국회하고는 다르게 그 이전의 국회는 상당히 좀 강고한 양당제 중심의 국회로 그 전까지는 진행이 됐다라면 20대 국회에서는 그런 점들이 다소 다원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의 4+1이라고 하는 걸로 현재 상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곳은 국회니까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제약 하에 국회 구성원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다음에 당 지도부겠고 당 지도부들이 이렇게 다당화돼가는 체제에서 서로의 협력과 타협 이것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초반에는 서로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익숙지 않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20대 국회 막바지에 와서 결국 4+ 물론 제1야당이 배제된 상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은 서로가 있지만 4+1이라고 하는 어쨌든 수적인 것을 연대를 통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 하나의 좀 중요한 성과고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 막바지에 물론 20대 국회가 일 나라는 국회로 아주 악명이 높긴 하지만 20대 국회 막바지에 각종 개혁 입법, 민생 입법들을 처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역시 정말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뭐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리가 분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특히 조선 자동차 분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 또 뭐 신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토대를 닦아나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 우리 모두한테 주어진 앞으로의 경제 방향하고 연관돼 있기도 할 건데 조금 더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반기에도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하반기, 후반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성패는 또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경제 그리고 하나 보탠다면 아까 말씀드리도록 이러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민이 아주 분열된 상대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 통합에 어떻게 이 정부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후반기 성패가 좌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송갑석 의원께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상반기 2년 반을 평가하시면서 이 20대 국회도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장병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대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진 다당제 국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의미 있는 3당이 역할을 해서 좀 과거 극단적인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좀 대화 타입의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이 3당이 붕괴된 이후에는 사사건건 거대 양당 간에 역시 무한 정쟁이 반복돼서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아주 극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난해부터 소위 개혁입법연대라고 할 수 있는 4+1 협의체가 가동돼서 그동안 오랜 수건이었던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었고 또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은 20대 국회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광주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20대 국회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20대 국회가 막을 내린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1 시스템을 통해서 통과되고 있는 이 과정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대 국회의 또 이 가장 아름다운 이 마감의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과제와 네. 또 약간의 힌트를 또 좀 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를 결산하면서 저는 두 가지가 21대 국회의 주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 네. 이 일하는 국회하고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그 전에 국회가 보여왔었던 극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었는데 네. 또 이 국회 선진화법 또한 국회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20대 국회 총선에서는 각 개인이 후보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공약도 있지만 역시 당과 당이 또 붙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각 당의 공약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당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공약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4+1 협의체가 가동이 되어서 이 패스트 트랙을 지정을 할 때 원내대표를 해서 제가 그렇죠. 협상의 주역으로 참석을 했었고 네네. 또 연말에 그리고 지금까지 가동할 때도 계속 그 4+1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참여를 계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체는 그겁니다. 국회는 사실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되든 또는 최소도 합의가 안 된다면 다수결에 의해서라도 각종 법안과 그 정책들이 통과돼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지금 마비돼서 지금 어떤 정치가 실종된 상태죠. 정치라는 건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요체인데 그렇죠. 대화 타협이 실종됐고 그러면 대화 타협이 없더라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작동돼야 하는데 사사건건 대립만 하다 보니 그게 중지가 돼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국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수결을 형성해서 가는 거고 그게 바로 4+1 체제가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다. 정말해서 오히려 이 야당이 좀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다면 지금처럼 야당이 궁지에 몰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국회로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자유한국당의 또 문제점, 그 대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개정됐잖아요. 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 의석수. 물론 민심 그대로를 하지는 못했죠. 100%는. 그렇지만 최소한 노력은 했다라는. 조금 더 근접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보다 다양하게 국민의 이해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집단들이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진전을 선거법 개정이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올 거고요. 21대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병환 의원님 표현처럼 의미 있는 교섭단체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의미 있는 교섭단체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0대 국회를 반문교사 삼아서 전반기의 문제점 그리고 하반기에 가동되고 있는 4+1의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21대 국회는 훨씬 더 이렇게 지혜롭게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동현의 시선 집중 1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21대 국회 구성의 20대 총선이 또 과정인데 총선은 어떻게 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2부에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가 준비한 2020 대기획 하나, 선택 2020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광주 MBC와 함께 여론조사와 더불어 투표와 개표 방송을 선도합니다. 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특별 기획 시리즈 5.18 다큐 영화 다큐멘터리 이름도 남김없이 라디오 5월길 스마트 히어링과 연중기획 내 인생의 5.18 셋,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제작센터로 본격 출발하는 나주정미소의 난장곡간 광주 양림동의 펭귄 스튜디오 넷, 4차 산업혁명 시대 광주 MBC와 광주과학기술원 공동기획 인공지능 토크 콘서트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다섯,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국 방송사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파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아시안 탑밴드. 6. 공정, 건강한 공동체 출발점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경쟁의 시대 바람직한 공정사회의 길을 모색합니다. 광주 MBC는 2020년에도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달리겠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특집 2020 20대 총선 그리고 호남의 선택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대한신당 장병헌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최영태 교수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됐으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꿔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세대 교체나 신진의 수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유능한 정치인을 만드는 과정은 경쟁 구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예요. 치열한 경쟁 구도가 될 경우에는 처음 선출할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이 4년 동안 8년 동안 꾸준히 연마하면은 그 사람이 2류 정치인이었다 하더라도 1류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왜 호남에서 많이 교체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주요한 이유가 저는 경쟁 구도의 부재에서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뉴스이스통신의 9.10 취재본부장,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의 이야기도 한번 듣고 이야기를 더 계속 하시죠. 호남 정치에서는 이제 세대 교체론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게 되는 거 아닌가. 실질적인 세피 수혈. 물론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진짜 당 중진으로서 또 예산통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각 또 새로운 전문가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좀 과감하게 영입을 해서 지역 정치가 좀 활동,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기대감들이 지역민들 사이에는 꽤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두 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들려드렸는데요. 이 21대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좀 호남 정치도 변화해야 되고 역동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와 곁들여서 21대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송갑석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두 분께서 거의 공통적으로 세대교체, 경쟁구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쟁구도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총선 때 이미 이제 호남은 경쟁 구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 선거의 결과가 이제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20대 총선에서. 예, 20대 총선에서 호남이 총 전부까지 해서 28개 지역구였는데 저희 민주당이 고작 3석밖에 당선을 못했죠. 게다가 광주는 한 석도 없었고요. 네네. 예,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 선거는 굉장히 거의 처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경쟁 구도로는 이미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는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당이 고전적으로 취해온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2개 혹은 3개 정도의 의미 있는 정당이 호남에서도 경쟁하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여건이 현재는 만들어졌다. 예, 현재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경쟁 구도와 세대 교체를 이루는 자리 그리고 또 21대 국회가 만들어진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까지 어떤 역할을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여기에 덧붙여서 유권자들은 어느 당을 개개 후보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어떤 과제, 아젠다 여기에 맞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총선에서는 아까 뭐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과제로 내세운 것은 사실 호남민들이 원하는 과제하고 저는 별로 동떨어져 있지 않는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의 과제가 개혁 입법으로 완성돼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하반기의 여전한 과제고요. 네. 그러려고 한다면 역시 21대 총선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체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극심한 대결과 꼭 전쟁을 목전에 둔 것 같은 긴장 국면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된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는 또 해소된 상황이지만 북미 간의 교착 상태로 인해서 그걸 뛰어넘고 있지는 아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하반기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번 뭐 대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들도 그렇지만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의미를 담는 후보들이 많이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시 말하면 여당이 압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의미를 지금 담고 계시는 거네요. 우리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 네, 우선 제가 송갑석 의원하고 그동안 쪽 의견이 같았는데 지금 좀 갈리시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한 그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20대 국회가 이미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호남 정치에 있어서 특히 선거 패턴이 지나치게 그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특정 정당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심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물론 영남에서 또 한국당 그 쏠림 현상이 크지만 그 정도 보면 굉장히 우리가 크고 또 우리는 굉장히 그 스윙이 좀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 확 밀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또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아까 28석에 3석을 했던 그 총선 결과는 달리 거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고요. 거의 압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 압도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분야가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야든 역시 경쟁을 통해야 발전을 하는데 정치에 있어서도 정치에 경쟁이 없다 보니까 정치 소비자인 오히려 국민들이 혜택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구도 자체는 경쟁 구도가 돼야 하는데 유의미한 경쟁 구도가 돼야 한다. 그게 어떤 한 정당으로 이렇게 과도한 쏠림 현상을 하는 것은 특히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21대 국회에서는 역시 결국 국민들이 국회에서 가지는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게 결국 21대 국회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좀 일하지 않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법안 처리도 신속히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양산하는 것이 국회라고 하는데 오히려 규제를 대폭 줄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생활하고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주느냐. 결국 이런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대립과 무한 정쟁으로 허구한 날 싸움만 하는 국회 보기도 싫다. 국회 해산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의 본래의 그 목표인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협치의 정치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개편된 선거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정당이 과반의 단독 국회를 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당제 체제가 좀
정착이 되는 그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네. 또 앞으로의 그 과제를 풀어내는 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또 그런 측면에서 노동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좀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그런 21대 국회가 돼야 하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하면 국회가 용광로처럼 이걸 해결해낼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국회가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고 정부의 과제가 또 국회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국회상으로 점철되었던 국회를 진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하는 이게 21대 국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선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두 분의 입장이 정말 확 갈리셨는데요. 지금 송갑석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흔들림 없는 그런 개혁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장병환 의원께서는 일당 독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쪽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너무 쏠림되면 호남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특히 호남 이야기를 좀 더 꺼냈으면 좋겠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지지율가 높은 이 호남, 이게 일당 독점이 정말 여러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갑석 의원께서 그 부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이야기를 좀 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호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체로 과거의 5공화국 말미에 있었던 총선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민주개혁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그 전체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했었죠. 어느 당의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그 시대의 과제가 그때는 뭐 독점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되는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심장 역할, 전진 기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호남이 수행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20대 국회에서 또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봤을 때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여러 두터운 벽들을 개선하고 새롭게 나라 틀을 바꾸는데, 그 어떤 부패의 골이라고 하는 게, 또 그 어떤 적폐의 두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고 두꺼운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확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당의 문제는 뭐 저는 또 차치하고서라도요. 호남민들의 투표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쪽으로 뭐 스윙된다, 치우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호남민이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대에 요구하는 호남 정치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하에서 그런 집단적인 선택을 저는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그 중심에 있어온 건 사실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호남이 벗고 실은 호남이 어떤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면서 전국적인 어떤 판세를 유지해가는 게 아니고 호남 내의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은 뭐 현재 물론 선거마다 뭐 이 앞전 20대 총선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1년 전에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의 왔다 갔다의 과정도 역시 어떤 측면에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단일 선거 내에서의 일정한 균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새롭게 조금씩 그런 체제가 조금씩은 들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결국은 어느 세력으로 독점되느냐 독점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결과로 나오는 거고 생각하기에 그 적폐청산의 과제,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그 남북관계랄지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에서 어떤 정당 혹은 어떤 인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는 선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 송 의원님 생각에? 네, 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좀 실리, 우리 호남의 실리를 찾는 입장에서 좀 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사실 정치는 여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있게 마련인데 어떤 특정 정권이 완전히 장기 집권은 없을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 정권은 바뀌게 마련인데 우리가 특정 성향 정부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버릴 경우에 그럼 다음 정부에 대해서는 어떨 것이냐. 실제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호남과 관련이 되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사실 보수당 정부 쪽에서는 네. 사사건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고 이미 이번 예산 통과할 때도 한국당에서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호남과 관련 애들은 모조리 삭감하겠다고 지금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가 호남 내부에서 자체적인 협조적이지만 경쟁적인 경쟁적 협조 관계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쟁 구도가 없어질 때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호남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그건 커다란 장애가 된다. 그 호남 내부만 보더라도 네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워낙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당선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의회라는 것은 역시 집행기구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견제 기능이 실종이 되고 또 지방의원들의 여러 가지 일탈 행위가 우리 시민들의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빈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경쟁 체제를 네.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그리고 호남 내부에서도 뭐랄까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지지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지했던 정부가 잘 돼야 하다 보니까 네. 이 정부에 대해서 약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객관적 비판이 안 된다는 못하는 그런 말씀이신 문제가 있기 거죠. 때문에 오히려 그 정권이 사실은 제대로 자리 잡고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 호남에서의 어떤 경쟁적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 그러한 그 정치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그 향후 호남의 발전, 호남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과연 호남민들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에 손을 들어줄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선거 결과가 또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짧게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장 의원님부터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네, 뭐 안철수 전 대표는 기존 정치에 실망한 그 반작용으로 좀 신선한 인물을 찾고 있었던 국민들의 어떤 마음에 어필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중요한 고비마다 포용과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또 배제와 분열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 본인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총선 이후에도 이제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안 전 대표가 국민들에게 뭔가 그동안 지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서 본인이 사죄를 하고 또 그동안 열심히 했던 지지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이렇게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택했단 말이죠. 근데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도 본인 스스로 그냥 혼자 판단이었고 지금 복귀한다는 것도 어떤 국민들의 요청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선 앞에 둔 시점에서 복귀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께 과연 어떤 감동과 비전을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국민들도 별로 이렇게 납득을 할까 생각합니다. 장 의원께서도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네, 그동안 제가 우리 시민들의 선택에 참 어떻게 같이 하게 됐었는데
지금 저에 대해서는 직접 보니까 이번에 복귀의 변에 대해서 문자로 이야기할 때는 그럴듯하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또 지금 어떤 다른 저기서 육성으로 하는 얘기를 보니까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또 하는 이야기도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한다면 직접 만나보고 이 사람이 과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만 그리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크게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그렇게 돼버렸죠. 정치인이 돼버렸고 등장할 때마다 새 정치 새로운 비전 이걸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정치인이고 새로운 비전이다라고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는 현재의 그 보수 통합의 기류에 안 전 대표가 기류를 함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관전 포인트 같고요. 결국 자유한국당 측과 함께 할 것인가 이 문제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저는 냉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남 28석 중에서 25석을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에 지지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현재 결과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을 거고 전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전 포인트는 이제 드디어 또 상당수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층과 함께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 안 전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이 국내 정치에 복귀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은 양쪽 세력이 다 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택했으라고 봅니다. 정말해서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한국당이 지속적인 그 장외투쟁만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분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한국당 내부의 상황도 매우 복잡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서지 않는 시점. 실망감의 틈새를 지금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이어서 3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와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 10분부터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획의 중심이란 주제로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요수 감사실장과 함께합니다. 계획 세우시죠? 안 세우신다고요? 그러면 어제 똑같이 살게 되잖아요. 계획은 세웠는데 뭐부터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지금부터 쫙 읊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행복. 건강하려면 또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건강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루에 30분씩 걷겠다, 하루에 스쿼트 50개씩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살을 빼시겠다고요? 체중계를 먼저 사십시오. 아침마다 체중계에만 올라가도 살이 빠집니다. 몸무게가 눈으로 전해지면 마음이 음식을 조절한다니까요. 건강하면 행복의 절반은 얻은 셈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마음에 달렸습니다. 한식이가 나를 도와줘서 엄청 고마운데 이런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식이는 방송을 참 잘해. 남이 잘하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마움과 칭찬을 되새김질하면 행복해집니다. 건강과 행복, 그 다음은 돈이라고요?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이번 달에는 영식이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도울궁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인사를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남을 도우면 돈이 들어오고 친절하면 돈이 생깁니다. 너무 쉽다고요? 쉬우니까 지금 당장 얼른 시작하셔야죠.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해야 합니다.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몸에 익혀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완벽하게 짜고 하시겠다고? 아니에요. 당장에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요. 바쁘고 귀찮으니까 다음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행복과 돈도 다음에 오지요. 건강과 행복과 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은 정직입니다. 큰 회사 인사 담당이 강의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집니다. 뭘 모르면 일을 가르칠 수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지. 앞으로는 사람 뽑는 면접에서 말로만 묻지 않고 설정된 상황에서 어떤 양심을 발휘하는지도 보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꼼수 부리면 고생하고 억지 부리면 억장 무너집니다. 자,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바탕에 깔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세우고 시방 나우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아참, 올해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4월 15일 우리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정치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김효수 감사실장은 그림 산문집 딱 좋아 딱 좋아, 소설 폐하타령, 산문집 부서불량개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근무하면서 지역사회가 생각해야 할 낮고 평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다자녀 우대 할인 혜택이 정말 많죠? 광주문화신협의 깜짝 놀랄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대출. 신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3억, 고정금리 1.5%로 만나는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대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조건 등 자세한 문의 광주문화신협 1644-7990. 올 한 해 힘차게 달리려면 몸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차량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마모된 타이어는 바꾸고 부족한 부동액도 꼭 채워주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 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 토론의 문제는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듣지도 않고 이 대화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광주 MBC 장각의 푹곡 문화탐방, 억만년의 시간이 빚은 절경, 천자산 자연보호구, 아름다운 서경사암의 조화, 원각의 장각의 필수 코스만 쏙쏙 구른 실속여행을 떠나보세요. 동양의 진주, 베트남 북구오, 세계 최장 케이블카 타고 에메랄드빛 바다의 향연을 누리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어떻게 와이파이가 하나도 안 되지? 너 데이트 있어? 나 핫스팟 한 번만 틀어주면 안 돼? 궁금한가요? 바로 소통해 얘기해보세요. 나 오늘 얘기 좀 받을 수 있어? 어떡하지?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가요? 바로 소통이 도와드릴게요. 시 정책을 내가 제안한다. 지금 들어오세요. 바로 소통으로. 당신의 희망이 이뤄지는 곳. 광주 행복 1번가 바로 소통 광주.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앞으로 자동차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운전석 창문 올려줘. 지금은 말이 통하는 K5를
경험할 시간. 플레이 인터랙티브 K5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